네, 저는 모두사인에서 백엔드 개발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하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떨리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분량이 약간 많아가지고 그 템포를 좀 빠르게 갈 건데 이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 내용은 이제 네스트를 다뤄보지 않은 사람도 일단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일단 네스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본제로 일단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마 네스트를 아시는 분은 약간 앞은 좀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네스트부터 소개를 드리자면요. 일단 이제 네스트는 타입스크립트 기반 백엔드 프레임워크고요. 이제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의존성 주입을 그 프레임워크 단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의존성 주입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볼 거고요. 그 준비를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인 11.1.5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핵심 부분이라 이게 빠르게 바뀌는 건 아니라서 다른 버전에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먼저 네스트 구성 요소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 건데요. 네스트 구성 요소는 일단 프로바이더, 컨트롤러, 모듈,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세 가지가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바이더는 다른 곳으로 주입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인데요. 뭐 단순 클래스부터 레포지토리, 아니면 단순 컴피그 객체, 아니면 그냥 진짜 단순한 값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단순 클래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2년 전쯤, 3년이네요. 3년 전쯤에 글로 썼었는데 요거를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약간 거의 일기식으로 썼어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일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삽질을 할 때 내가 이런 걸 배웠다 이런 느낌으로 쓴 거라서 발표에는 약간 맞지 않아가지고 좀 더 정리해서 발표를 일단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이쿠, 뭔가 순서가 약간 꼬였네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고요. 컨트롤러는 요청을 받는 곳입니다. 이제 클래스 메뉴에다가 컨트롤러라고 데코레이터를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핸들러에다가 이제 어떤 요청을 받을 건지 뭐 get이나 post나 put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하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얘가 이제 뭐 여기에서는 add numbers겠죠? add numbers 메소드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코드는 get add 요청을 받아서 2+3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반환을 하는 코드인데 여기에서 calculator가 저희가 직접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nest.js가 직접 의존성을 처리해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저기에다가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객체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calculator 객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모듈인데요. 일단 이제 앞에 프로바이더랑 컨트롤러 소개를 드렸는데요. 동일 모듈에 속한 프로바이더는 서로를 주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동일 모듈에 속한 프로바이더를 주입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모듈을 좀 임포트 해가지고 다른 모듈의 프로바이더를 주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코드는 이제 M 모듈이라고 정의를 해놨고요. 여기에다가 데코레이터 모듈 써가지고 이 M 모듈에는 이제 calculator라는 프로바이더랑 앱 컨트롤러라는 이제 컨트롤러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듈을 이제 임포트 할 거면 저기 위에 있는 임포트 배열에다가 다른 모듈 클래스를 넣으면은 이제 또 참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짚고 여기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에 모듈이 두 개가 있고요. us 모듈에는 user authorizer, m 모듈에는 calculator라는 프로바이더가 존재하고 여기에 app controller라는 컨트롤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pp controller는 calculator랑 user authorizer 둘 다 이제 주입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네스트 내용이었고요. 단순히 생성자에 파라미터를 넣는 것만으로도 nest.js가 알아서 calculator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주입을 해주고요. 아니면은 여기 골뱅이 인젝트 사용해가지고 무엇을 주입받을지 직접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calculator 뭔가 객체를 달라인 거고 밑에는 명시적으로 calculator config라는 토큰을 가진 어떠한 무언가를 여기에다가 주입을 해달라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옆에 있는 calculator랑 calculator config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생성자로 들어왔는지를 좀 코드 레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 단계로 나뉘고요. 첫 번째로 자신이 어떤 의존성을 주입받아야 되는지를 기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프로바이더 간 의존성 관계를 기록한 다음에 이제 이 정보들을 다 합쳐서 실제로 의존성 주입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1, 2, 3번을 이제 각각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자신이 어떤 의존성을 주입받아야 되는지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메타데이터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메타데이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데이터의 데이터입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보통 데코레이터랑 많이 연관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데코레이터를 생성자에 붙이거나 메서드에 붙이거나 파라미터에 붙여가지고 이제 그 클래스나 이런 거에 메타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정의한 거 말고도 타입스크립트 자체적으로 메타데이터를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하는 과정에서 타입스크립트가 메타데이터를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디자인 타입, 그리고 디자인 파람 타입스, 그리고 디자인 리턴 타입이 있습니다. 각각 이제 타입은 프로퍼티의 타입, 그러니까 이 데코레이터가 붙은 어떤 프로퍼티의 타입, 파람 타입스는 그 메서드나 아니면 컨스트럭터의 파라미터의 타입들, 그리고 리턴 타입은 말 그대로 반환 타입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좀 보면요, 요 코드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제 example 클래스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hello라는 프로퍼티, 그리고 constructor, 그리고 method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 example 클래스에 대한 프로토타입이랑 그리고 클래스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불러오면요,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hello라는 프로퍼티가 이제 string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 string이 나오고요. 그리고 param 타입스는 이제 example 클래스를 넣었는데 얘 자체로는 어쨌든 생성자 함수를 가리키니까 생성자 함수의 프로퍼티인 number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프로퍼티, 파라미터는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배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서드라는 요 메서드의 반환 타입 other 클래스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메타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얘를 이제 네스트.js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이제 보통 앞에 리턴 타입은 안 쓰고 디자인 파람 타입스랑 디자인 타입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쓰냐면 이제 네스트.js는 토큰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네스트.js 각 프로바이더를 토큰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문자열이나 심볼 혹은 생성자 그 자체도 토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프로바이더를 주입하고 싶을 때는 A 프로바이더의 토큰만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젝트를 사용을 해서 명시를 하던가 아니면 단순히 컨스트럭터에 넣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토큰을 명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스트.js는 디자인 파람 타입스라는 메타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생성자의 각 파라미터가 어떤 클래스의 객체, 즉 어떤 토큰을 원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인젝트를 사용을 할 때는요, 별도로 기록을 해두게 됩니다. 네스트.js는 이거를 이제 디자인 파람 타입스랑 약간 비슷한 이름으로 셀프 파람 타입스라는 메타데이터로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요거를 좀 실제로 코드로 보면요, 일단 프로퍼티 이제 그 인젝트 데코레이터가 프로퍼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컨스트럭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프로퍼티는 안 볼 거고요. 컨스트럭터 내용만 좀 볼 거기 때문에 프로퍼티 내용을 좀 빼면은 이렇게 좀 간단해지고요. 여기서 맨 마지막 줄을 보면은 reflect define metadata의 self declared depth metadata라는 메타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얘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self param types 메타데이터고요. 그래서 인젝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의존성을 주입받아야 되는지를 self param types에다가 기록을 해둔 뒤에 나중에 얘를 그 디자인 param types랑 합쳐서 이제 어떤 의존성을 주입받아야 되는지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생성자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덱스랑 함께 기록을 해두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본론 첫 번째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요렇게 위에 앱 컨트롤러라는 클래스가 존재하면요, 요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찍어보면 디자인 파람 타입스에는 칼큘레이터가 첫 번째, 얘가 이제 컨스트럭터니까요. 칼큘레이터가 첫 번째, 그리고 오브젝트가 들어오는데 칼큘레이터 컴피그가 인터페이스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얘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타입스크립트는 트랜스파일 하면 인터페이스를 날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브젝트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젝트를 사용을 해서 calculate config를 이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self param types의 인덱스 첫 번째로 calculate config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두 번째로 들어갈 건데요. 프로바이더가 이제 의존성 관계를 기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Nest.js가 의존성 처리하는 과정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모든 모듈을 순회하면서 모듈을 컨테이너, 네스트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제 내부 컴포넌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놓고요. 그리고 모든 모듈을 순회하면서 모듈의 의존 관계에 대한 트리를 생성하고, 그리고 모든 모듈을 순회하면서 각 프로바이더에 대한 인스턴스 래퍼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모듈의 모든 인스턴스 래퍼를 순회하면서 실제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한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어디서 이런 과정이 좀 시작되는지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의존성 처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일단 Nest.js를 좀 달아보셨으면 이 코드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앱 키는 코드거든요. 여기서 nest factory.create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겁니다. create에서 호출되는 코드 중에는 이런 코드가 있어요. 얘가 이제 create가 뭐 nest application이랑 객체를 만들고 걔의 initializ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을 해서 얘가 호출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 중에 이 dependency scanner.scan이랑 instance loader create instance of dependencies 요 두 개 함수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1번, 2번, 3번 과정을 처리하는 애고요. 요 두 번째 메소드가 4번 과정을 처리하는 메소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본론에서 살펴볼 거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얘가 아까 dependency scanner.scan의 구현입니다. 여기서 scan for 모듈이 1번 과정이고요. scan modules for dependency가 2번, 3번 과정입니다. 여기서 1번 과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과정, 모든 모듈을 순회하면서 모듈 컨테이너에 등록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scan for 모듈은 이렇게 네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모듈을 컨테이너에 먼저 등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참조하는 모듈 목록을 가져오고 참조하는 모듈 목록을 순회하면서 재교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모듈을 컨테이너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모듈 metadata.import라는 메타데이터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뭔 메타데이터냐면 아까 앞에서 요런 코드를 봤었잖아요. 여기에 import, provider, controller, export가 있는데 얘들이 이제 모듈에다가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개발자들, 그러니까 네스트 개발할 때는 요렇게 코드를 쓰는데 이 정보가 이제 메타데이터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정의된 M 모듈이 키가 import, provider, controller, export가 있고요. 각각의 키에 이렇게 저렇게 전달한 모든 프로퍼티가 그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모듈 메타데이터 import는 아까 앞서 본 이 import 저 배열이고요. 그래서 이 코드는 이제 참조하는 모든 모듈 목록을 가져온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참조하는 모듈 목록을 다 가져왔으니까 얘를 순회하면서 다시 scan for 모듈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이걸 통해서 모든 모듈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즉 모듈 등록은 DFS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에 모든 모듈이 등록이 됐고요. 이제 모든 모듈을 순회하면서 모듈 간 의존 관계를 좀 만들 차례인데요. 얘가 이제 scan modules for dependency라는 메소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메소드는 모든 모듈을 순회하면서 reflect 모시기를 이제 호출을 하는데요. 여기서 reflect import가 2번 과정이고요. reflect provider가 3번 과정에 해당합니다. 먼저 reflect import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친구는 이제 import 메타데이터, 아까 봤던 그 메타데이터죠. 요거를 불러와서 모듈 인스턴스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모듈이 자신이 참조하는 모듈의 임포트를 이제 모듈 레퍼런스에다가 갖게 만들고요. 이 과정을 통해 모듈 의존성 트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리플렉트 임포트를 봤으니까 리플렉트 프로바이더를 좀 볼 차례입니다. 이제 이 친구는 인스턴스 래퍼를 아까 만든다고 했었는데 인스턴스 래퍼가 말 그대로 인스턴스의 래퍼입니다. 처음에는 비어있다가 의존성 처리 과정에서 값이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제 어쨌든 의존성 처리를 한다는 거는 모듈이 트리 형태로 쫙 있고 그 모듈 각각의 프로바이더가 존재를 할 텐데
얘가 처음부터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스턴스 자체만으로 뭔가를 만들기에는 초기에는 뭔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한번 감싸는 어떠한 객체를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의존성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인스턴스 외에도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토큰, 그리고 밸류스에 이제 인스턴스가 들어오게 되고요. 네임은 뭐 이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리플렉트 프로바이더는 모든 모듈에 속한 프로바이더에 대한 인스턴스 래퍼를 만드는 역할인데요. 똑같이 프로바이더 메타데이터를 불러와서 모듈 인스턴스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여기서 호출되는 add provider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얘가 인스턴스 래퍼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프로바이더 유형에 따라 다르게 생성이 되는데요.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코드가 이제 단순 클래스를 프로바이더로 등록을 할 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 프로바이더라는 저 변수가 이제 단순 클래스 컨스트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본론 두 번째를 정리를 하면 네스트 팩토리 크리에이트를 호출하면 의존성 처리가 시작이 되고요. 모든 모듈을 DFS로 순회하면서 네스트 컨테이너에 등록을 하게 되고, 등록된 모듈을 모두 순회하면서 인포츠 메타데이터를 읽어서 모듈 의존성 트리를 만들고, 프로바이더스 메타데이터를 읽어서 각 프로바이더에 대한 인스턴스 래퍼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의존성 방향도 알았고 어떤 프로바이더가 어떤 모듈에 있는지도 알았으니 이제 진짜 인스턴스만 만들면 됩니다. 이제 인스턴스 생성하는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아까 본 코드에서 여기 create instance of dependency 요거를 좀 볼 차례입니다. 이제 인스턴스 생성 과정은 요렇게 됩니다. 일단 모든 모듈의 모든 프로바이더를 동시에 순회하면서 프로바이더 로딩을 시작을 하고요. 프로바이더의 의존성 목록을 가져와서 먼저 자신이 속한 모듈을 선택을 해서 이 자신이 속한 모듈에 존재하면 해당 인스턴스 래퍼의 의존성 처리를 먼저 완료시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참조하고 있는, 임포트하고 있는 모듈에서 프로바이더를 탐색해서 걔들에 대한 의존성을 먼저 처리를 합니다. 의존성이 모두 인스턴스화가 완료되면 얘들을 활용해서 대상 프로바이더 인스턴스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요거를 모든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의존성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쭉 삽질을 해보니까 이게 복잡하고 사용되는 메서드가 좀 많습니다. 그냥 사용되는 메서드가 아니라 주요 메서드만 14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이번 발표 때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이것만 듣고 집에 가셔야 될 거기 때문에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존하는 프로바이더 먼저 로딩을 좀 한다고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로드 인스턴스라는 메서드의 한 부분인데요.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new하고 클래스 이름 그리고 그 안에다가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넣죠. 그러면 일단 파라미터를 만들 수 있어야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걸 위해서 생성자의 의존성을 먼저 처리를 한 뒤에 콜백을 호출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요게 resolve constructor params라는 요 메서드가 하는 역할인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생성자 파라미터에 대한 인스턴스가 어떻게 잘 해가지고 다 만들어지면 요 resolve constructor params가 콜백을 호출하게 되고요. 콜백에서는 얘를 활용해서 대상 프로바이더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요게 여기 있는 instantiate class라는 메서드의 역할이고요.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인스턴스에 프로퍼티를 주입하면서 프로바이더 하나의 의존성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몇백 개, 몇천 개를 반복하면 서버가 켜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생성자의 파라미터의 의존성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무엇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인식하는 방법이 이제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디자인 파람타입스랑 셀프 파람타입스입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생성자의 의존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메소드인데요. 여기에 앞서 본론 첫 번째 때 살펴봤던 의존성 목록을 합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파람타입스 메타데이터, 얘가 이제 디자인 파람타입스고요. 그리고 얘가 셀프 파람타입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디자인 파람타입스에 대한 배열을 만들어 놓고 셀프 파람타입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불러와서
얘를 파람 타입스에다가 합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으로 이 컨스트럭터가 어떤 토큰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토큰이 필요한지 다 알았으니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면 되겠죠. 요거는 인스턴티에 클래스 메소드의 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약간 이제 희한하게 생긴 코드라서 알아보기가 힘든데 new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인스턴스는 이제 아까 여기 있는 리졸브 컨스트럭터 파람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를 받아서 메타 타입이 이제 클래스, 그리고 인스턴스가 그 클래스 컨스트럭터의 파라미터로 들어가서 실제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스턴스는 이제 인스턴스 호스트.인스턴스에 들어가서 얘가 인스턴스 래퍼에 저장이 되게 되고, 그거를 다른 프로바이더에서 또 활용하게 되면서 그렇게 체이닝 돼서 의존성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면 모든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생성자 내 의존성을 처리하고요. 그런 다음에 프로퍼티 내 의존성을 처리하고요. 요거가 끝나면 처리했던 의존성을 적용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요 세 가지를 하면 이제 하나의 프로바이더가 완성이 되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의존성 주입 처리가 완료되고 서버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를 좀 시각화해서 그림으로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지금 예시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M 모듈이 있고요, 컨피그 모듈이 있고요. 컨피그 모듈은 캘큘레이터 컨피그를 프로바이더로 가지고 있고, M 모듈은 캘큘레이터를 프로바이더로, 그리고 익스프레션 프린터를 그 프로바이더로 가지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캘큘레이터라는 프로바이더가 캘큘레이터 컨피그랑 익스프레션 프린터를 그 의존하는 형태고, 여기서 캘큘레이터 컨피그를 인젝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의존하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황에는 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연결도 없고 아무 메타데이터도 없고 그냥 냅다 존재하는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메타데이터가 이제 서버 그 타입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 메타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아까 모듈 각각이 가지고 있는 프로바이더, 그리고 익스포트, 임포트 프로바이더, 그리고 디자인 파람 타입스, 셀프 파람 타입스,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설정이 됩니다. 아까 이제 캘큘레이터가 익스프레션 프린터랑 캘큘레이터 컨피그를 의존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디자인 파람 타입스의 배열에 익스프레션 프린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캘큘레이터 컨피그를 인젝트로 의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셀프 파람 타입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데코레이터를 사용을 하면 이제 각각의 프로퍼티를 메타데이터로 갖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프로바이더스 익스포츠를 메타데이터로 갖고, 그리고 M 모듈도 임포트 프로바이더스를 메타데이터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모듈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컨테이너에 모듈을 등록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M 모듈이랑 컨피그 모듈은 이 과정에서 인스턴스화가 진행이 되고요. 요거를 네스트 컨테이너에다가 등록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듈 간 의존 트리를 생성을 하고요. 여기서 M 모듈이 컨피그 모듈을 임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M 모듈의 모듈 레퍼런스에 임포트 안에 컨피그 모듈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인스턴스 래퍼를 생성하고 모듈에 등록하는 과정인데요. 일단은 컨피그 모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컨피그 모듈은 calculate config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얘가 아직 인스턴스화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스턴스 래퍼만 저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만들어졌고 인스턴스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스턴스 래퍼를 만들고 얘를 컨피그 모듈의 그 모듈 레퍼런스에다가 calculate config 등록을 하고요. M 모듈은 그 칼큘레이터랑 익스프레션 프린터에 대한 인스턴스 래퍼를 생성해서 M 모듈 레퍼런스에다가 등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졌다면은 칼큘레이터 컨피그랑 익스프레션 프린터는 따로 의존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인스턴스화가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칼큘레이터만 이제 인스턴스가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 칼큘레이터를 이제 처리하려고 보니까 칼큘레이터 컨피그랑 익스프레션 프린터가 둘 다 의존성 처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가져와서 주입해가지고 칼큘레이터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제 인스턴스 래퍼에다가 넣으면 의존성 처리가 완료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 건데요.
일단 네스트.js 의존성 주입 과정을 좀 깊게 알아봤습니다. 이게 그 템포를 좀 빠르게 간다고 해서 너무 빠르게 온 것 같은데 이게 이해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네스트 관련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괜찮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사사토 코마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 사는 거 똑같고 코딩에 업은 없다 이런 말인데, 결국 이제 네스트가 마법처럼 우리에게 의존성 주입을 해줬지만 안에서 열심히 의존성 처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성호결자 김수입니다. 잘 들었고요. 저 궁금한 게 네스트.js에서 순환 참조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DFS 순서에 따라서 꼬일 수도 있고 안 꼬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그게 좀 랜덤성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웬만하면 네스트 자체적으로 그 순환 참조를 안 하기를 원하는 게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순환 참조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네스트.js는 이제 forward reference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앞에 그 보여드린 코드에서는 다 생략을 했는데 그런 forward reference에 대한 처리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DFS라고 하면 이제 이제 트리 형태면은 사이클이 없으니까 그대로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사이클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자기가 지금 어디까지 탐색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넘겨가면서 그 재기호출을 하기 때문에 순환 참조에 의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캐스팅 플랫폼 풀필이라는 서비스에서 백엔드 개발을 맡고 있는 박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이 발표 들으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사사또 고마워. 저희 회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문장 잘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발표를 제가 보면서 계속 들었던 큰 질문이 있는데, 왜 네스트.js 이제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의존성 주입 쪽을 주제를 선택하게 되셨을까, 그런 질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떤 코드를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뭔가 현상을 보고 하신 건지. 네. 일단은 원래 여기 요 PPT 제일 처음에 원래 제 소개가 약간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두 발표를 보니 소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전에 뺐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제 제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간 돌아가는 거, 삽질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네스트를 몇 번 써봤는데 얘가 의존성을 만들어서 주입을 해주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돌아가지? 약간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스트를 좀 삽질을 했었고요. 사실 이 주제가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되게 옛날에 썼어요. 한번 2022년에 썼었는데 한번 쓰고 버리기엔 약간 애매한 주제다, 좀 아까운 주제다 해서 한 번 더 후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린 배상진이고요.
이제 의존성주의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든 의문인데 그 Nest.js로 이제 의존성을 주입하는 과정이 코드만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객체를 그 객체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불러오고 가져와서 그거를 정해진 이제 트리대로 이렇게 넣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서버를 이제 실제로 켰을 때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평소에 이제 Nest.js를 쓸 때 이 서버를 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대입만 하고 있으면 이게 굳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모듈 아까 뭐 보여드린 모듈 한두 개 정도 있는 서버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 이니셜라이즈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카프카 연결을 한다던가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과정에 들어간다면은 이런 것들까지 다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동시에 순회하며 프로바이드 로딩을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단순히 동시에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 promise all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어싱크 비동기 함수를 동시에 실행시키는 그 함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좀 많이 활용을 하면서 돌리기 때문에 네스트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노력은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어쨌든 거기에는 모듈에 있는 모든 이제 그 프로바이더에 있는 내용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로딩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냥 이제 가져오기만 하는데도 이게 원래 이제 텍스트 데이터나 뭐 이런 거는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요. 뭐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요 코드상으로는. 근데 이제 Nest.js는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프로바이더가 있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그 DB 연결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약간 긴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왜 그랬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제 뭐 어떤 경험을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사실 저도 이게 저희 회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Nest.js 서비스만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 그거 중에 좀 큰 서비스들은 진짜 오래 걸리는 게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단순히 프로바이더도 겁나 많고 몇천 개 정도 단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약간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결국엔. 알겠습니다. 네, 한 명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인터넷에서 백엔드 개발하고 있는 이성사람인데 저 궁금했던 거는 그 Nest.js 의존성 뭐 활용한 경험 있으신지 모두 사인에서 그게 궁금했는데요. 토스에서는 그 메타데이터 스캐너랑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활용해서 AOP를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걸 봤었는데 모두 사인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뭐 이런 저런 게 존재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카프카가 저희도 MSA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HTTP 같은 통신 외에도 카프카나 아니면 그 레디스 브레임큐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비동기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그 어쨌든 얘들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뭐 메시지 핸들러 같은 데코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요거를 메타데이터에 넣고 요거를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그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요거를 카프카에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호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요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뭐 캐시나 이런 라이브러리들에서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카프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은 그
그 네스트 자체적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따라오는 미들웨어라든가 인터셉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네스트.js에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모듈이 또 있어요. 그거를 좀 확장을 해서 카프카랑 레디스 요청도 받을 수 있게 만든 거기까지 일단 확장을 했습니다.